저는 대전에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한 우희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흥동에 위치한 태미홀의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기획한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대전의 민주화운동을 말하다 톡투민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의 문화재 자료로 오랫동안 대전의 역사를 지켜봐온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에서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또 그 의의와 또 의미를 되찾아보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대전의 민주화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기획한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대전 민주화운동을 말하다 톡투민을 진행하게 된 우희창입니다. 자, 오늘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틀을 새롭게 세운 것으로 기록된 6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 항쟁이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전문가들 다 모시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찬 모건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민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희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기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전의 민주화운동 중에서 6월 항쟁과 또 촛불 항쟁을 우리 보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보셨듯이 6월항쟁은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시금석을 놓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촛불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또 비폭력으로 또 권위주의 정권을 바꾸는데 현대사의 핵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얘기하려면 그 뿌리가 5.18에서 시작되거든요. 5.18이 왜 6월항쟁으로 이어져 있는지 이 부분은 장수상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4.19는 60년 일어나고 그다음에 80년에 5.18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87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80년하고 87년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민중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혁명은 기본적으로 한 짝이 아니냐.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6월 항쟁에서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뭐 몇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화적이었어요. 평화적인데도 불구하고 군부가 병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희생을 가지고는 군부가 병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뭔가 6월 항쟁은 누구에게 빚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빚이 누구냐? 그거는 강주가 아니겠느냐. 강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망을 통해 한 660명의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실제로 6월 항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강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유일하게 그때 만약에 강주마저도 없다, 저항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부 정권은 8년, 7년에 끝나지 않고 제가 봐서는 한 15년, 20년 갔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텀이 벌어졌는데 강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 정권을 7년 만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국 사건들이 벌어졌고 강주에서 강주 5.18에 관련된 자들이 감옥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서도 사실 우리 민청 제가 일을 했던 민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후속자들이 만드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5.18을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채의식과 어떤 영감이 소위 말하자면 6월 항쟁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가들 자체도 엮여있던 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혁명이면서 하나의 짝이다. 이렇게. 그 6월 항쟁의 뿌리가 5.18에서 비롯됐고 6월 항쟁과 5.18은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전에서 6월 항쟁의 시작은 그 87년 사실 1월부터 또 전년부터 그 시작이 됐었는데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1월 달에 이 6월 항쟁의 첫 도화선이 됐던 박총철 열사 그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또 직선제 개헌운동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운동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항쟁 당시 전개 과정, 우리 대전 지역 그 전국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이 좀 과정을 연구해 오셨죠. 우리 민병기 연구원께서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제가 오랫동안 민주운동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됐는데, 먼저 그 대전 지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대전 지역에서 그 운동이 전개되었는가를 설명을 하자면 전국적 정부의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장우창 교수님께서 5.18과 87년의 상황을 엮어서 하나의 일련의 그 연결된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87년 민주화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80년 광주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채감을 안고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 6월 항쟁, 이 87년의 민주화 항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건사, 그 다음에 중기 지속사, 장기 지속사 뭐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지속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었었고요.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대학생들의 집회 과정에서 또 경찰이 쏘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이한현 열사 사건이 이어지죠. 이러한 직접적인 사건들이 단기 사건사로 볼 수가 있다라면, 그럼 중기지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민중들의 저항력들이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쌓여왔던 거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6월 항쟁이 갖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정권의 배제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의 폭력의 동원,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 행동,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6월 항쟁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대전 지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대체로 85년 정도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모임들이 형성이 됐고, 또 야학 조직들도 있었죠. 이런 조직들이 85년, 86년, 87년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가 되었는데, 특히 86년에 이르러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87년에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신중간 계급 혹은 사무 전문직 계급들이 이 시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87년에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80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서거 이후에 80년 5월에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 집회가 서울역에서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거 집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몇몇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친군부의 또 새로운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컸었고, 또 시민사회 그러니까 학생운동 세력 외에 다른 시민 영역에서의 지지가 그다지 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87년 상황에 와서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사무 전문직 계급들,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중간적인 입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입장이 취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6월 항쟁 전개 과정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6월 항쟁 당시에 우리 민연구원께서는 학생이셨나요? 네,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진짜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나 집이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체류탄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냄새가 계속 이제 학교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업 받다가 막 기침하기도 하고 창문을 닫아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 학년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중3이었을 겁니다. 와. 그리고 6월 항쟁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셨던 그런 네. 세대네. 우리
그 냄새로 본 거죠. 우리 박정희 총장님 당시 대학생으로서 직접 참여하셨죠, 6월 항쟁에. 저는 졸업했죠. 아, 졸업했었나요? 네. 중학생이셨어요? 제가 83학번이라서. 중학생에서 네. 갑자기 중년을 넘어가 버렸네. 갑자기 세대차가 느껴지시죠. 80년대에는 졸업을 일하고. 네. 그 당시에는 대전 YMCA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직접 6월 항쟁에도 참여를 좀 참여했죠. 예. 하셨겠네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뭐 지도부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를 한 거죠. 대전 YMCA가 그때는 정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서문, 지금 서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를 정문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가두 시위를 해서 나오려면 앞에 작은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다리를 넘냐 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랬죠, 네. 중앙로에서 늘 매일매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쇼크를 그때 받기도 하고 가슴이 막 먹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사를 쭉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한 운동은 전국이 동시다발로 민중봉기가 일어나야지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성공을 뭐 완벽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만 이제 5.18 광주 같은 경우는 워낙 군부가 압도적으로 거기를 폐쇄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죠. 알았으면 그렇게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국 확산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채감이 여전히 저는 문화적으로 보면 땡전 뉴스 아시죠? 9시, 네. 요즘은 네. 9시 뉴스가 없고 8시에도 하고 뭐 그러는데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그걸 땡전 뉴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저분을 앞으로 7년 동안 또 봐야 되나? 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넥타이 부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냥 참여할 수 물론 이제 넥타이 부대의 일부는 학생운동 세를 받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더 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그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정권이 안정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다른 욕구, 기본권에 대한 욕구들이 더 증폭되는 거죠.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폭발적으로 전국화되는 거였고 대전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 20일 정도 사이에 사실 대전이 좀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듣고 그랬는데 5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건 서울이나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뜻깊었던 건 6월 15일과 16일이잖아요. 15일 날 유성에서부터 대전역까지 12km의 그 대장정을 학생과 시민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계속 붙으면서 대전역까지 와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은 중앙로를 점거하는 사실은 그때 중앙로가 가장 핵심 지역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뭐 회사도 가고 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점거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6월 항쟁이 전국화되는 대전 지역의 기폭제 역할을 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저는 사실 87년 6월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네, 6월 항쟁 때 제대하자마자 참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장 교수님이 생각하는 6월 항쟁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뭐 저는 그 6월 항쟁을 직접 조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민주운동 청년연합 지금 얘기하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시위를 기획을 하고
소위 말하면은 시의 어떤 방식하고 시의 시작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이 잘 싸웠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민통연의 소리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6월, 10월 예를 든다면 6월 10일 항쟁 때 몇만 명이 모였나 이렇게 민통연의 소식지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대구가 4만, 부산이 5만, 우리가 5만이었어요. 인천 3만, 대구의 도시들은 3만이었어요. 강주는 빼고요. 강주는 뭐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이 나름대로는 이게 전국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저항들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잘 매개를 했다 성공적으로. 그 점에서 우리가 대전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시위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하신 대로 도청하고 대역 사이 이 중앙로를 점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소위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위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장악하면은 가장 소문이 빨리 납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알아차립니다. 왜 싸웠냐. 거기에서 모든 저녁 밥상에서 그 시위에 대한 얘기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에 말하자면은 도시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장시간에 점거한 것은 6월 16일이었습니다. 6월 10일은 잠시 동안 한 적은 있었지만은 장기간 완전히 차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이지 저쪽 대전역 쪽에서 있잖아요. 목적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2, 3만 명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경찰들도 뭐 막을 수가 없고 그 스크럼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아크로폴리스인 이 중앙로를 점거했다라는 그 희열감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어떤 정치적 해방감 우리가 드디어 소위 말하자면 억압적 군부 정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어요. 확신이나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이전에 6월 항쟁이 이전에 사실은 그 4월 19일 날 그 전해 4월 19일 날 신민당 개헌안 판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민청위원이나 뭐 민주운동협의회 쪽에서 시위를 조직했는데 그때 규모가 10만이었어요. 그 시위가 굉장히 큰 저희들에게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장 크게 말하자면 연결 줄 수 있는 부분이 6월 16일 시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시위를 조직했던 운동본부가 있었거든요. 개헌정치 운동본부가 있는데 운동본부가 한 20개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자, 모든 운동이라는 게 하나는 어떻게 연대의 스크럼을 짤 수 있느냐, 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연대는 기본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층운동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가톨릭이나 신교, 제야, 정당까지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그 당시에 그 연대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성공원 사건에 박종철 공원 사건에 이런 때 보면은 연대가 잘합니다. 10개 단체, 15개 단체.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학생들하고 정당까지 포함하는 단체까지 연대가 짜여집니다. 이게 하나가 소위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자기들 이데올로기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세력이 지역에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이는 이런 운동이라는 것을 매개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무리 벌어진다고 해서 말하자면 매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체적인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대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학생운동이 말하자면 총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장악되고 가장 투쟁적인 조직인 애학토라는 것이 애국학생투쟁협회 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투쟁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대 조직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마저도 나름대로 준비되고 있었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대규모, 예를 들면 10만이나 이런 규모의 군중 시위를 나름대로 끌어내고 그들을 조직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월항쟁의 우위하고 더불어 조직적으로 어떻게 연계돼 있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 중앙로가 모든 그 당시 시내버스가 지금은 좀 다르지만 모든 시내버스가 중앙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월 16일 날 그 다니던 도로 전체가 그 차가 아니라 사람으로 꽉 메우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 장면도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항쟁이 전개돼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좀 완성이 됐지만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농민들하고는 조금 이제 보다는 학생 그리고 중간계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 정치 중심 정당이나 이렇게 독식되었다는 평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유월항쟁의 그 한계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게 우리 박정희 구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유월항쟁 시기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화랑시기였습니다. 화랑시기여서 삼조화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은 성공으로부터 온 얘기다. 그러니까 원래 군사 정권이 이런 걸 약속했거든요. 왜냐면은 산업화 성공시켜주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 막아주겠다. 이거 약속했는데 그거 다 이뤘으니까 니네 평양으로 돌아가 이제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이게 성공으로부터 온 군부 정권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게요. 자, 그런데 노동자들은 사실은 7, 8월 대투쟁 있잖아요. 전국에서 보면 한 4,200건 파업이 좀 벌어졌잖아요. 근데 6월 항쟁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6월 항쟁에서 빠져 있다라는 게 기층민중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운동이 말하자면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끌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증거인 것 같고, 또 이게 길거리는 학생하고 이게 제야에 있는 단체들이 주도를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대표성이나 정치적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삼김씨나 소위 말하는 공부 정권의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노태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위에 이거의 모든 말하자면은 결선상의 문제, 정치적 결선상의 문제는 이들의 테이블에서 다뤄졌던 거죠. 이게 정치적인 협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위주의 정부, 권위주의 사회에서부터 소위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협상에 의한 것이냐, 이러면 이것이 좀 더 폭넓습니다. 폭넓게 되는데, 정치적 협상이 되면은, 정치적 협상은 자, 민주주의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민적 자유하고 소위 정치적 권리가 있는, 정치적 권리가 사실은 권력 재생산에 관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투표, 누가 선거에 나갈 수 있냐, 누가 투표하느냐, 이게 권력 재생산에 관한 것인데, 권력 재생산에 관한 거 뭐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이 삼김 씨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상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본다 시민적인 시민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거, 또 이것을 좀 더 해석해서 소위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거의 협상으로부터, 크게 말하자면은 구속자를 석방하라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그런 거 외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협약이 뭐에 담겨요? 헌법적으로 사회적 협약으로 헌법이 나타나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헌법이 조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87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87체제의 한계를 소위 말하자면 가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유월항쟁의 한계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였죠. 예, 대선 후보가 이제 손을 들은 거죠. 만세를 부른 거죠. 예. 그래서 헌법 개정하겠다 하고 뭐 이런.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참 이후에 6.29 선언이 아니라 속이고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야권이 분열될 거를 알았고,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권 분열을 획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군부 독재 정권의 재창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는 재창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상당히 사실은 국민들을 좀 배반하는 행위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씨가 쓴 나의 한국 현대사를 보면, 유시민 작가는 자기는 양김 씨가 단일화 될 거라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단일화 안 됐죠. 그래서 1로 3김의 이해관계와 동상이몽이 적절하게 맞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 군부 독재 재창출이라는 게 된 거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5년 단임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독재 정권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건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고, 결선 투표 없앤 거잖아요. 노태우 씨 입장에서 보면 결선 투표 잘못했다가는 이건 자기가 정권 잡기 어려웠으니까 결선 투표 없는 거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때 확정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김종필 씨는 충청을 기반을 하고 있고, 노태우 씨는 어차피 수도권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체계를 가지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거라고, 권리를 확보할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87년 헌법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도부, 소위 어쨌든 국본이 됐든 시민이 됐든 지도부가 잘 싸웠는데 전리품을 그럼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적 요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시민적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쨌든 잘 정치권에 담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권력 교체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참여했던 시민들도 실제로 저 헌법 개정하고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 뽑으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한계들이 좀 누정이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한계도 중요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6월 항쟁을 통해서 또 이후에 7, 8월 노동 대투쟁이 됐고 그 이후에 다양한 노동조합, 6월 항쟁에서는 참여가 좀 미진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그래서 노동 성권들이 보장되는 과정들이 확보가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독재 정권 타도가 기본적인 사회적 이슈였다면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가 조금 활황되고 하면서 뭐 다양한 소비자, 여성, 뭐 환경, 시민권 이런 다양한 운동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들이 그때 저도 이제 그 한참 이후긴 하지만 뭐 대전에서는 환경운동연합도 만들어지고 그 대전 참여연대도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녹색연합도 만들어지고 여성단체는 여민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민경기 연구원님께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수장 교수님께서 6월 항쟁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기층민중이 빠져 있고, 그런데 6월 항쟁이 이제 끝나면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 분야의 민주주의가 촉진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라 노동 현장에서의 이게 노동 환경이 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7, 8월 또 노동자 투쟁이 가지는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아까 장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층민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87항쟁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럼 왜 빠져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실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면서 정당성을 제공해 준 이유가 경제 문제인데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이행했던 게 저고가 정책, 그리고 저임금 정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곡물 가격을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시켜줘야 자본가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기반 위에서 사실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면 87 항쟁 기간 동안 이 두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했나? 그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고가 정책과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감시 통제 체제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억압된 지속적인 억압 구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87년의 항쟁 과정에서도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정권 기간 내에 저항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70년에 우리 전태일 열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도 지하에서 노동 조합운동 또 혹은 노동운동들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87년 이전에 85년에 구로동맹파업으로 나타났던 거죠. 구로동맹파업은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가 과거에는 다 제조업 지역이었었죠. 거기에 전체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파업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로 파업의 정치적 의미는 뭔가 하면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저항한 최초의 정치투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지역, 창원, 마산 지역이라든가 또 부산 지역, 또 인천, 부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많은 노동 운동들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대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소수이지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수십여 건.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통제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저항에 대한 욕망들, 욕구들은 항상 쌓여 있었다. 근데 87년 6월은 그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구조로 확정시켜준 계기가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뚫고 나가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 7, 8, 9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사실 그 6월 항쟁 이후에 대정부 투쟁의 가장 핵심 세력이 바로 노동 세력이었던 거잖아요. 축적된 그 아래로부터의 저항력이 터져나온 거다. 그 기회를 6월이 제공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 노동 현장의 그 문제들을 많이 개선을 했는데 7, 8월 노동자 투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아쉬운 데모 한계 설명하셨어요. 네. 그럼 대략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희인 집행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나요? 네,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대전 이외에 아주 평온한 곳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 6월 항쟁을 아마 이제 TV로 당시 이제 보도됐던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어떤 신호탄이 됐다는 거, 그것도 민중들의 거대한 항쟁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테고요. 6월 항쟁 이후의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억눌렸던 군부 독재에서 억눌렸던 그 노동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의 그런 민주의식이 성장하면서 분출되어 나온 것이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었다고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이 되고 또 연행되기도 하고 또 해고 5천 명 이상 해고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1000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또 새롭게 결성이 되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노동계도 조직화되는,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운동 각계 다양한 의제와 영역으로 시민단체라든지 뭐 여성단체라든지 많은 이제 그 부문 대중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도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들이 봐야 될 지점은 89년도 임수경 씨의 방북으로 표현되듯이 아까 이제 80년 5.18, 87년 6월 항쟁, 이게 모두 우리 분단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결국 이 분단체제가 낳은 이 민주화 운동의 요구는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도 표출이 됐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임수경 씨 방북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통일도 새로운 물꼬를 또 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통일운동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비롯해서 통일운동 단체들이 새롭게 막 결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방금 그 우리 이제 민명기 연구원께서 이제 아까는 6월 항쟁 전개 과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과정 또 일부 좀 설명하셨고, 우리 박희인 위원장께서는 그 6월 항쟁 이후에 뭐 노동자 투쟁 또 통일운동 이런 문제까지 좀 짚어주셨어요. 우리 민병기 연구원께서는 특히 대전 지역의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후에 그 민주화운동이 어떤 양상을 띠고 이제 좀 전개화를 해왔는지, 좀 대전 지역의 그런 전개 양상 이걸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이후에 6.29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비로소 이제 직선제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라고 이제 민주화 이행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하나의 뭐 종속된 그 신민으로서
아니라 이제 국가 권력과 대등한 힘을 갖기 시작하는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특징들이 이제 그래서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등장을 했죠.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또 뭐 참여연대 전국적으로는 네, 이렇게 됐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대전에서도 여러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88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저기 미군 부대 이전 반대 투쟁이 네, 88년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팔군. 그렇죠. 미팔군 평택에 있던 미팔군이 맞나요? 온다더라. 네. 예. 네네 온다. 대전으로 저기 강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온다더라. 있었죠. 예. 이런 설이 들면서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대전 지역이 다시 이제 뭉치게 되는 이런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실제 민중진영과 소위 시민사회, 좀 보수적인 시민사회이긴 하지만 시민사회와 종교 그리고 노동 쪽이 그러니까 망라해서 대항 조직을 만든 아마 대전에서는 거의 최초의 연대 조직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우리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모인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부터 대전지역 환경운동이 모태가 네. 이루어졌다. 저는 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대전지역은 환경운동이 그런 차원에서는 반핵 반전 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좀 더 운동의 방향성들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또 한 축으로는 노동운동 진영들도 네, 지역에서도 더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중요한 공업지역이 이제 대전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밀집된 공업지역이라고 해야 뭐 대화동, 신탄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뭐 이 정도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전 시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동천 지역, 공장들이 그렇죠. 유동천 지역, 대전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물론 대화동 공장. 그래서 뭐 서구의 유동천 지역 그때 대전 대한피역인가? 대전피역인가요? 대전피역, 대한피역인가? 대전피역. 네, 그죠. 거기서 그런 공장들, 그다음 용문동이죠. 용문동 지역에 조그마한 뭐 전자부품 공장들부터 시작해서 타올 밀집해서 공장. 그렇죠. 그리고 대화동 공단, 신탄중 공단은 조금 나중에 생겼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면서 유성 연구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유성의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신중간 계급에 의한 노동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 또 전교조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적인 상황들이 지역에서 같이 진행이 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살펴보다가 특이한 사례를 하나 발견을 한 것이 대화동 공단 지역에서 보육운동이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보육운동. 네. 그러니까 돌봄운동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네. 아이들 사실은 뭐 대화동 공단 지역이 지금은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주 작은 이제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들을 이제 노동권과 관련된 걸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대화동에서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애 보는 거는 집을 살리니 애 보는 게 무슨 사회운동이냐.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갑자기 가슴이 처음에. 막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것들이 좀 또 퍼지면서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지금의 보육운동, 돌봄, 자금, 도서관 뭐 이런 것들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의 계기가 제가 하나 되지 처음 않았나. 한다면 보육운동 대화동에 있었던 그 자금을 사실은 누구도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인 감리교. 네. 감리교 그 바브라 씨하고 네. 제인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인이라고 그 대지대학교에 나와 있던 선교사분들이 미국 교회로부터 편지를 써서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게 씨앗이 돼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산 증인.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쉽게 동의가 됐지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자원이 그렇게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관심을 못 미쳤던 거죠. 단체 이름이 얼핏 아리송한데 뭐였어요, 그게? 지금 제가 저는 집에 그 당시에 발행했던 그 소식지 뭐 이런 거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 사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당시에 왜 보육운동이 중요한가를 노동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뭐 카툰이라든가 뭐 각종 설명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 아까 5.18은 6월 항쟁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6월 항쟁은 촛불 항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촛불 항쟁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넘어가기 전에 촛불 항쟁의 배경을 박희인 위원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한미 소고기 협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건강권 문제로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촛불을 들고 그렇죠. 광화문 네, 광장 미국산 쇠고기 너나 먹어라는 구호로 표현되듯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항을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로 뭐 미디어법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책위들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불역 협상 문제도 있었고 노동자들은 노동화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백남기 농민이 살수자 직사법에 맞고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농민들, 민중들에 대한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로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그 기폭제가 됐던 건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조금 더 직접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304명이 희생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이 해명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들끓게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봐지고요. 그것이 이제 급기야 2016년도에 10월 24일이죠. 그 JTBC에서 그 태블릿 PC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 사적 권력이 대통령 연설문까지 다 이렇게 전달됐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런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주권자로서 유린된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분노들이 분출되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자기 권리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되어 나왔고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더 기폭제가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7, 8년은 네.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행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장수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는데 노태우 정권은 최소 한도의 민주주의, 최소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거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민주주의는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를 언제 하는가 하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거를 절차적, 왜냐하면은 이게 야권에서는 한 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가져갔을 때 이거를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름대로는 이게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기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주의하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척이 있었습니다. 진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졌어요. 소위 말하자면은 기본권에 대한 것이랄지요, 자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욕구 이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박혜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하고 이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두 가지가 후퇴한 거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후퇴하니까,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에 대한 욕구, 민생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가니까 사실은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유에 대한 수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막 성장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있잖아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만이 커졌죠.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냥 쌓이고 있었는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정부 그 기간 동안에 쌓이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월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게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매개되니까 사람들의 지금 얘기하는 눈높이나 자유에 대한 것들을 안 맞은, 그러니까 정부나 그 정치 리더들이 불신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두 개의 사건이 사실은 매개를 하면서 촛불이 켜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수요와 공급 간에 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아니면은 예를 든다면은 저희 부패하고 공정성의 어떤 그 인식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기획들이 결국엔 그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매개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설명이 참 인상적인데, 이런 이제 배경하에서 촛불항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박희인 집행위원장께서는 대전 지역의 촛불 기획팀장 맡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전개 과정은 좀 어떻게 됐었나요? 일단 2016년 10월 24일 날 이제 JTBC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되고, 서울에서 10월 29일 날 첫 그 범국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이 11월 1일 날 첫 촛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서울에서 당시에 모이자, 분노하라, 내려와라 박근혜, 뭐 이런 식으로 시민 촛불 이름이 그랬었는데요. 과연 우리 대전에서는 그런 당시 이제 이런 축적되고 누적된 국민들의 어떤 불만과 분노들이 어떻게 촉발될까, 참 저희들이 첫 촛불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모여질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500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타임월드, 백화점 바로 옆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날 첫날 3,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이게 대전 촛불이 전국적으로 가장 길게 한 촛불이거든요. 횟수로도 가장 많이 했어요. 최장 촛불이 대전 촛불이에요. 그 자부심을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그때 3,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을 때 1,500명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4.19 혁명이나 예전에 과거 이제 미군 장갑차 효순 이선 여중생 희생됐을 때, 그리고 소고기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서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도, 그때도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저는 대전에서의 첫 촛불이 3,000명이 모여든 것이 아마 전국화에 상당한 기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촛불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하는 첫 촛불이었는데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었고, 또 처음에는 이제 하야하라라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로 시작했지만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은 구속하라, 공범들 구속하라, 이런 이제 구호로 이제 확대가 됐고,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첫 촛불 이후로 매일 촛불을 진행을 했어요. 주중에도 매일 진행하면서 다소 이제 3,000명에서는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분노는 막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일단 확산이 됐고, 대전에서는 11월 말부터는 범국민 행동이라는 10만 대전 시민 시국대회라는 아주 구호를 크게 걸고, 타임월드 옆에서 맞은편 8차선 도로를 다 그 집회 신고를 내고 가득 메우는 이런 이제 촛불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0월 말에 시작해서 3월 말에 마쳤으니까 87년 6월 항쟁과는 조금 또 다른 정반대. 굉장히 긴 기간이었거든요. 요 긴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나고, 또 그 이후에 공범자들이 구속되는, 그러면서 이제 촛불혁명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시민들하고 자축했던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참가자를 500명 예측했는데 네. 3,000명에서 시작하면서 그 주최 측도 놀랬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민병기 연구원님 혹시 그 전개 과정하고 참가자 외에도 부연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촛불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세월호, 그 다음에 비선 실세들에 대한 폭로, 이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 사건이 또 있었죠. 그 이대인가요? 이대에서 정유가 사건. 사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최순실까지 간 거고, 그럼 최순실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막 굴비처럼 엮여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왜 그럼 거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고등학생들 3,000명 중에 1,500명이 고등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선실세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죠. 적어도 이제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루었던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가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또 표출이 되면서 다양한 세대에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보면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 직전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에서 사실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던 거죠. 근데 이 정치적 패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노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마치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탁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촛불 항쟁만이 갖는 어떤 특징, 문화적인 특징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탈물질주의 사회의 어떤 초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탈물질주의는 진척을 많이 못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복지체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민사회 내의 어떤 조직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은 나름대로는 그 위계적 질서가 있는 조직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탈물질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냐. 기본적으로 조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6월 항쟁하고 비교해서는 그런 점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위에 참가하는 개인들도 소위 말하자면 자기 표현의 가치, 자기를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자유로운 시민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기꺼이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의 부패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이런 것은 당연한 어떤 권리로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해나갔던, 다 시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국가적인 전통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머리 깎아봐야, 머리 깎고 단식해봐야 먹히지도 거기는 뭐 바리케이트 쳐야 됩니다. 바리케이트 딱 쳐야지. 그래? 쟤들이 심각하네. 권력자도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위가 촛불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촛불이라는 형태. 굉장히 평화적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사실 굉장히 유교주의 사회가 폭력이 굉장히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소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우리든 시위를 하는 놈들도 그렇고 다 이게 서로 폭력을 통제하는 쪽인데, 이것들이 매개가 돼가지고 좀 더 평화로운, 6월 항쟁도 평화롭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좀 더 평화적인 형태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었냐, 탈물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말하자면 그것을 심각하게 권력자들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것도 더 좋은 건 없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 시도했고, 그것이 하나의 시위 문화로서 있잖아요. 정착되는 어떤 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거. 저도 기억해보면, 아까 국가마다 그 양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대별로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 시위를 하는 거는 어쨌든 지지를 획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인데, 87년 6월 항쟁은 그래도 뭐 돌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류탄도. 그래서 기억에는 그 한여름에 체류가스 맞아가면서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정반대로 우리 촛불 항쟁에 오면 아주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그것도 또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 그래서 정반대로 이제 아주 추울 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박정희 총장님은 어떻게 촛불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뭐 몇 가지 딱 찍혀 있는 장면들이 있죠. 일단 촛불로 가득 찬 거리. 뭐 광화문 광장도 그렇지만 우리 그 갤러리아 맞은편 쪽 거리도 끝간데 없이 촛불로. 물론 어떨 때는 좀 적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긴 길에 촛불이 그냥 쫙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패러디한 순실의 시대. 그 외 뉴스 브리핑, 앵커 브리핑인가요? 네.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그게 나왔던 거 그게 기억이 나고, 이게 저는 피켓 중에 이게 나라냐. 네네. 이 피켓이 가장 저한테는 딱 와서 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 미국산 광우병 그 반대할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촛불만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래도 하고 그거 다 자원봉사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발언이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네. 우리 초소년들 정말 우리한테 미래가 정말 영롱하게 비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50대 귀환. 예, 저 그때는 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촛불 가면 옛날 학교 다닐 때 만났다가 헤어진 그 50대들을 그 거리에서 만나게 돼서 그래서 335 맥주집으로 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생운동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도 학생운동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가끔 제가 시위에 참여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들이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못 참아서 나온 거죠.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각인이 되고 굉장히 엉덩이가 추웠는데요. 이 위쪽은 굉장히 뜨거운. 그리고 우리 박희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가들의 헌신은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촛불 항쟁은 그냥 단순한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축제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 아까 그 우리 장수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화적 특징 뭐 이런 걸로 보면 그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시민님, 그 6월 항쟁, 촛불 항쟁 다 직접 겪어본 세대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공통점은 이제 전국 동시다발로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당한 권력,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선 게 6월 항쟁, 그리고 촛불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맞선 게 이제 촛불이니까 이걸 통해서 주권 재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조금 더 진일보하는 과정으로 갔다. 그리고 어쨌든 주 의제는 달성이 됐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했고 6월 항쟁에서는.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촛불에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죠. 그런 성취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이제 시민 참여나 다양한 의제들이 이렇게 분출되는. 그래서 87년도에는 그 이후로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촛불 이후에는 뭐 미투운동이나 새로운 의제들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그런 과정이 아마 공통점이었다고 하면, 차이점은 일단 참여 형태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 국본, 지휘부가 있었죠. 지휘부가 이렇게 했는데 촛불은 모든 사람들이 지휘부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체고 지도부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 참여 방식도 굉장히 달랐죠. 87년만 해도 아까 스크림 말씀하셨는데 스크림 딱 짜고 막 이렇게 전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문화를 통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놀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하고 청소년들 데려와서 같이 하는 참여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 그리고 의제의 변화가 있었죠. 87년도에는 민주주의, 인권, 기본권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7년은 이제 공정과 포용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이제 불평등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의 산업화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했는데 민주화 세력보다 그때는 뭐 이제 언론들이 좀 더 이렇게 부추긴 부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경제 더 낫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지나고 나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진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대 간, 남녀 간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됐으니까 사실은
공정과 포용이라는 새로운 의제들이 나타난 거고요. 경제적 상황도 좀 많이 다르죠. 예, 저 6월 항쟁 때는 호황기였고 실제로 2016년, 17년 때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6월 항쟁에는 중앙로를 점거하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디지털, SNS 이런 게 발전하면서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결국은 촛불의 현장이 되는 양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촛불 집회가 외국에 또 아시아권에 뭐 홍콩 민주화나 최근에 미얀마 군부 독재 쿠데타 반대하는 시민혁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이제 저 시민사회 민주화 세력들이 우리 촛불 킬 때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봤다네요. 너무 부럽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차이점,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 기사를 쓰면서 6월 항쟁은 3.1운동에 좀 비교를 했거든요.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권을 이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거라고 좀 표현을 했고, 이 촛불과 관련해서는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의 운명하고 빗대서 나 대신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촛불을 직접 기획실장을 맡아서 이렇게 주도하고 기획했던 입장에서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가장 큰 의미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고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헌법 제1조를 그대로 구현했다라고 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를 어떤 부정한 권력도 국민들 앞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촛불의 힘으로 보여줬고, 여전히 이 촛불 정신은 아직 다 미완성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은 국민들 속에 살아있다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앞서 87년 6월 항쟁 때는 격렬하게 시위 형태로 뭐 화염병도 던지고 격렬한 형태로 저항했지만, 촛불 때는 오히려 폭력 없이 비폭력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정치 권력을 교체했잖아요. 근데 또 저희들이 봐야 될 지점은 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촛불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공권력 탄압이 있었거든요. 공권력에 의한. 예를 들면 명박산성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촛불 바로 이전에 백남기 농민 살해되실 때 민중총궐기 대회 때만 해도 정말 살인적인 진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이제 그 체류액을 쏟아 부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있었는데, 촛불 때는 그 압도된 그 창가, 그러니까 앞서 표현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축적됐던 그 반민주, 반인권, 또 미디어 관련한 것, 그리고 또 평화 위협하는 것, 또 이제 노동학법으로 표현되는 반민생,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또 압도된 힘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섣불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평화를 만들어낸 힘도 사실은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거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기록될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기 연구원께서 좀 촛불 항쟁의 의의 뭐 좀 보충한다면? 네,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위라고 하는 것,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우리 장찬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서구 산업사회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프랑스의 68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독일 뭐 등등등으로 이어져 가면서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욕구들이 터져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 욕구뿐만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것, 여기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기술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권리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커지게 된 거죠.
뭐 그건 뭐 효순이 2002년에 효순이 민선의 사건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은 다 중학생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2016년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아이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조금만 시작한 것들이 전부 펴지고. 자, 이제 누구나 그거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들은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또 도구로서 인터넷의 역할도 이제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축적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들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촛불항쟁이 갖고 온 그 사회 정치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부패한 권력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지금 왜냐면은 삼성 CEO,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 갔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국가 권력을 줬을 때 이들이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지 못하면은 감옥 가는 거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를 가르친 것은 사실은 공적 윤리 뭐 이런 게 국가적 윤리를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한테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개 국가가, OECD 국가들 중에서 7개 국가가 민주주의가 진화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진화한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52점이었거든요. OECD가 평가한 민주주의 질. 이게 52점이었는데 66점 확보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진화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 NGO 대회 이런 데 가면은 세계 NGO 대회 하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이게 두 번째. 참.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가치 시스템 이런 걸 흔들었느냐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거 뭐 이런 아니면은 소위 사회경제적 진보적인 가치나 뭐 이런 거에 진전을 이뤘느냐. 변하고 있었어요. 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 내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수구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지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5.18이랄지 6월 항쟁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수구보수가 해치니까 수구보수가 사라진다냐. 헤게모니는 사라졌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헤게모니는 사라졌지만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다. 강력한 집단으로.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사라졌다는 얘기는 해체되지는 않았지만은 약화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전을 봤는데 그러면은 자 진영이 흔들렸잖아요. 진영이 흔들렸으면 그걸 가지고 주민재건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의 제도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주권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촛불의 성과를 충분히 그 국가 제도 안으로 말하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도 이제 다른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사회가 크게 저항이 일어나면은 거기에서는 뭐 문화든 아니면 새로운 세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촛불 세대라는 게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보고 이 촛불 세대가 중요한 자원이 될 거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미래에 기여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촛불항쟁이 가져온 성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고 진화시켰고 또 뭐 권력자들을 감옥에 보냈고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권력 그렇게 평가받아온 권력을 교체했다 라고 하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정말 헤게모니까지 바꿨냐, 그 해체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 주권제 민 또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정현 시민님 네. 께서는 촛불항쟁이 가져온 성과 그리고 한계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참여 효용성을 느낀 거죠. 실제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까지는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으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셨고, 이럴까 저럴까 그 안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촛불이 그거를 세게 압박하면서 실제로 국회에서 12월 9일 날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그리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 네. 예,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정치권을 세게 압박하면서 실제 정치권이 움직인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을 많이 경험을 하셨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민들이 놀랐죠. 예, 그 오랜 동안 거의 4개월을 집회를 하면서 쓰레기도 다 치우고 가셔. 무슨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국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 이런 데도 보면 집회하면 완전 폭력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가족이 나와서 다 즐기면서 했으니까 세계가 유모차 끌고 나오기도 네. 하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효용감 느껴지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해진 게 우리 이제 성과인 것 같고요. 한계는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고 정치권을 압박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그 필요한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권 안에 수혈되고 시민 정치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통제되고 하는 시스템이 됐냐?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됐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촛불에서 한계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ING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미 세계화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 그 블록권과 금융 블록권이 이 두 축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딱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경제를 양극화를 줄일 건가 이런 논의들이 더 촉발돼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어쨌든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뭐 ING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과제가 좀 필요할 텐데 과제는 조금 이따 우리 또 논의해 보고요. 우리 그 민병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와 과제 한계에 대해서? 성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시긴 그거를 뭐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계를 저는 짚어보면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촛불 항쟁, 저항, 시위, 집회, 또 촛불 혁명 이렇게 다양한 수사들이 붙는데요. 과연 뭐가 맞을까? 다 맞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적어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걸 붙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더해서 그 사회의 주류 인식이 변화가 되었을 때, 체제와 구조 자체가 다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87년 체제에 살고 있고요. 단지 위임받은 권력만 바꿨을 뿐이죠. 또 하나는 아까 장수님께서 이제 촛불 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중심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런 왜
2016년 촛불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20대란 말이죠. 20대 초중반인데 이들은 왜 지금 보수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가장 극명하게 투표 성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거는 20대와 30대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 이게 과연 그들에게 촛불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에 대해서. 성과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봐지고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불평등 체제를 바꿔냈는가라고 보면 바꿔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성 권력으로의 교체였지 그 단적인 게 바로 당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사회 대개혁 과제들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교체했지만 이것이 주권자인 우리 촛불 항쟁, 촛불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회 체제를 교체할 정도의 수준 그런 준비가 됐나라고 보면 그것은 한계점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러면 이런 이제 불평등 그리고 이제 불공정 사회 또는 이제 지금 분단 체제 이런 체제를 교체하는 것이 바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촛불 혁명을 얘기할 때는 촛불을 주도했던 이 세력들이 이 체제를 교체해낼 때라만이 우리가 촛불 혁명을 좀 완성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성과 한계 짚으면서 그 낡은 시스템을 흔들긴 했는데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체계를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 여기 이 좀 한계에 대한 평가 속에서 사실은 향후 어떻게 촛불 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과제도 들어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향후 우리가 좀 해야 될 남아있는 숙제, 과제들만 좀 모아가지고 좀 얘기를 짧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힌 위원장부터. 네. 네. 일단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저는 이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이 사실 역량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화될 때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직접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로 더 높여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 또는 이런 행정 권력에 직접 발휘하고 직접 참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행할 수 있게끔 압박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주의 시민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기 연구원께서는 아까 촛불 세대가 보수화됐다 왜냐 이런 그 질문을 던졌는데, 과제에서 조금 해법도 좀 과제에서 그 얘기도 좀 언급을 좀 해법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공정,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 또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런 또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에 대한 혐오가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가 확장되어 가는 속에서 무엇이든 이렇게 수치화해 내야 됩니다. 왜냐? 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 결국은 등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객관화된 점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성을 기르고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인식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사실 많이 되고요. 또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는 어쨌든 아까 출발을 5.18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길게 이어져가는 민주화를 우리 사회에서 완성하는 그 기간들 속에서 이 촛불이 이제는 정말 완전하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좀 하나의 끝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그 전 구청장께서는 구청 내에서 촛불 항쟁의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실제 현장에서 좀 노력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과제가 좀 남아있다고 보세요? 참여죠, 뭐. 네, 제가 가장 이제 구청에서 주안점을 뒀던 게 그 주민 참여에 주안점을 뒀고요. 다들 어려워하세요. 공무원들도 어려워하고 시민들도.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위원회는 있으나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계획에 모든 계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한 계획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한 계획들에게는 시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계획도 잡고 조금 덜이 가더라도 과정도 같이 나누고 결과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아마 진전이 더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최선의 후보를 뽑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최악의 후보를 뽑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최악의 후보가 권력을 잡아서 악을 막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게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참여가 조금 후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하면 좋겠고 특히 이 디지털 시대, 과학기술 문명 시대가 갖는 기술을 참여와 연결해서 시민 참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는 이제 한 시대는 간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디에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는 갔으나 미래는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시대, 제가 생각하는 한 시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는 간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촛불 시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거에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말씀이 가장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합시다. 네. 장수장 교수님께는 그 정치사회적 과제를 좀 주로 어떤 정치사회적 과제가 남아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질문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을 하면서 그 민명기 박사님이 제기한 20대, 특히 20대 남성들은 왜 말하자면 촛불 세대인데 보수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선거에서 보수당을 찍었는 이 문제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생존의 불안정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고용률이랄죠. 노동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30대, 40대는 더 달라요. 남성이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20대에는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만들이요, 보통 보면은 정치적인 리더하고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결합시킬 수 있는 정치적 리더하고, 이 정치적 메시지가
어떤 곳에서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이준석과 같은 정치적 리더들에서 데마고그적으로 그다음에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가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적 리더들이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불만들을 소위 정치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그 민백인 박사 계속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죠. 정의나 인권이나 자유나 생존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87 체제 안에서 말하자면 이것들이 기본적인 이 개념들이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87 체제를 넘어서서 87 체제를 바꾸고 이것들을 재해석하고 소위 정치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정치적 리더와 정치적 메시지가 준비되면은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충분히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박정현 시민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참여인데,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여에 대한 공적 공간,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정치적 공간을, 민주주의 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치분권이라, 자치분권을 주민자치나 커뮤니티 운동, 정치개혁, 정당법, 선거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참여는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이 공간들이, 공적 공간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우린 개인들은 사적 공간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은 우리와 같은 운동가들이나 아니면은 이 정치 리더들이 할 몫이라고 봐요. 이 제도들을 빨리 개혁해서 이 정치 공간들을 만들어줘야지 정치 참여든 사회 참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 분의 대전 시민이자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전 지역의 그 민주화 운동의 성과 우위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효과적 민주주의로 아직 진전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과제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들 지적하신 대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